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 해체됐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지 한 3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로 세계는 보수화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진보는 입지가 많이 위축되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수는 2016년 트럼프 1기가 시작되면서 극우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2기가 시작됐습니다. 고립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냉전 이후에 진보가 왜 발전을 못했을까? 또 입지가 적어졌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가 소련이나 중국, 일부 공산당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취하고 있죠. 진보는 정책면에서 좀 이상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문제 제기는 많이 합니다. 이슈화를 많이 하죠. 진보가. 많이 하는데 그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 정책. 세계적으로 봐서 흐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첫 번째 요인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보수 자체가 논쟁을 많이 하죠. 이념을 갖고 진보 내에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념이 또 세분화가 많이 됩니다. 보수보다. 그래서 진보가 갖고 있는 정체성 자체가 이념의 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념 면에서. 세 번째는 이 보수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을 많이 하게 되죠. 노동조합이라든가 하위 20, 30% 하위 계층 또는 장애인
뭐 여러 면에서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노조가 좀 약화됐어요. 노조가 약화돼서 진보가 어떤 세력이 좀 위축됐다, 이런 면도 좀 보아집니다. 이제 거시적으로 크게 봐서 그런 거죠. 공동체하고 개인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죠. 공동체와 개인. 어떻게 같이 함께 살 거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위가 폭동으로 이렇게 좀 됐잖아요. 평화적인 시위에서 분노가 있는 폭동. 글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렇게까지 안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나라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이면에는 저는 지금 극우가, 소수의 극우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행하는 어떤 모습,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실 일부입니다. 일부. 거기에는 구심점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길 기대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돌아오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돌아와서 뭐 어떻게 할까요? 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 사람들, 국회의원 개인의 108명의 정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극우라고 하시는 분들, 아스팔트에 나오신 분들, 그분들 구호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 문제, 이건 합법적이지 않고 자윤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내면의 목소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집권을 많이 했어요, 보수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렇지만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보수 자체가. 그리고 보수의 정체성인 자유, 품격,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훼손. 보편적 보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에서의 메시지를 보면 단편적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평화적인 표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노에 대해서는 이해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평화적인 시위를 권하는데 분노에 대해서는 이해해야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은 대통령이니까, 선동적인 그런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에서. 비주류였고,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념을 접목해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고, 지금은 아웃사이더죠. 보수가 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구심점이냐? 국민의힘이 내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냥 현재의 사법적 절차나 민주당의 어떤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쓰는 그런 당으로서밖에는 현재 표현을 하는 게 없잖아요. 특별히 민생 또는 발전적인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없어요. 지금 자기 살기를 바쁜 거야. 당이 자기 살기를 바쁜 게 아니라 각각의 108명의 국회의원 자신들이 살기 바쁜 거죠.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조적인 집단의 당 그런 부분에 기대서 새해를 과시하고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비굴한 상황이 된 거죠. 한국에 보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간다는 거죠. 보수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진 자, 기득권, 그 사람들의 이용을 당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아져요. 각 개인한테 돌아오는 게 보상이 뭐가 있어요? 그러한 폭도 내지는 폭력 이러한 행위가 각 개인한테 어떠한 이득으로 돌아오냐는 거죠. 저는 진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너무 현실과 좀 괴리된 정책이라든가 분열, 이념적 분열 또는 응집력이 결여된 거 이런 것도 문제지만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막연한 거예요. 냉전이 종식되면서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이념의 발전을 못한 거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진보 진영이 굳건하게 쓸 수 있는 이념의 발전이 없었다. 그 바탕에는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이 진보가 좀 전 세계적으로 위축된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수는 자본주의 안에서 일정 부분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양극화를 낳은 이념이기도 한 겁니다. 자산을 너무 양극화 시켰어요. 양적 완화되면서 돈은 많이 풀렸는데 돈이 없잖아요. 서민들이.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돈을 그렇게 양적 완화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양적 완화했을 때 기업한테 먼저 갑니다, 돈이.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한테 가요. 그 다음에 부유층한테 먼저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간 돈이 자산을 먼저 취득을 합니다. 저렴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인플레가 나타나죠. 자산이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임금을 줘요. 서민들한테. 서민들은 근로소득으로 모으고 모은 돈으로 인플레가 된 상태에서 자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으로 서민들은 사는 거예요. 같은 돈이라도. 첫 번째 화폐 소유자가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이미 자산은 올라간 상태에서 자산을 구입하니 괴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자산이 붕괴되면 결국은 서민들이 마지막 화폐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몰락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화폐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자산이 붕괴돼도 이득이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산의 양극화에 문제가 있다는 거. 많이 버는 거에 평등이 많이 버는 것. 버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또 많이 가진 것, 많이 가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본주의는. 그거를 진보 진영에서 짚고 평등을 중요시 하잖아요. 보수는 자유를 중요시하고. 근데 진보가 그거를 해결을 못 하는 거야.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나요? 결국은 배분의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거든. 배분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장이 된 다음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질 건가에 대한 싸움. 배분에 대한 정의가 구현이 된 상태에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도고 정책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진보는 계속 그걸 알면서도 구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획득하기 힘들고 자신들의 정책이나 추구하는 이념을 보편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포퓰리즘이 양지정에서 다 하는 거죠. 보수나 진보나. 선거 때문에. 다 하는데 거기서 자유로워야 돼요. 진보는. 진보는 진보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왜 제가 TV를 밤 늦게까지 요새는 좀 보는데요. 그 법원에 난입하고 막 소화기 던져서 유리창 깨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 때 어떤 자신한테 이득이 있을까? 또 자신을 둘러싼 가족, 중고 집단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런 방법이, 표현의 방법이 저렇게 했을 때. 저도 이 동영상 하면서 유튜브 하지만 이 유튜브 이거 어디 거예요? 알파벳 거 아니에요. 구글. 저 페이스북
베타 페이스북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커버그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SNS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접었죠, 좀. 페이스북. 올리기만 하고. 그 이제 유튜브를 지금 이제 6개월째 하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초창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 유튜브가 많은데 이 구글이 다 점령한 거구나, 문화를. K문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알파벳, 구글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에 점령당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취급받고 하는 거야. 저도 이 동영상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계속 동영상을 해야 되나? 이거 내가 구글에 종속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법원에 그렇게 무리한 행동 하시고 슈퍼챗 받고 막 촬영하는 거, 그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화다. 시위를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문화라고 하면 구글에 점령된 거죠. K문화가 우리가 앞섰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 생각이 드는 거야.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가 점령을 했냐 당했냐라고 볼 때 점령 당했잖아요. 좋은 쪽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역할이 돼야지 하나의 분노를 표출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접점으로서의 유튜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유튜브 많이들 하시지만 구글 코리아가 1년에 법인세 얼마 내나 아시잖아요. 150억 냈어요. 150억. 넷플릭스가 한 3,500억 냈어요. 네이버가 얼마 내나 아셔요? 5천억 이상 내요. 법인세를. 그러면 구글 코리아하고 네이버하고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한 12, 3조 돼요. 근데 법인세를 150억 낸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열광하고 유튜브에 점령당해서 우리나라 자체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그게 작동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속상한 거죠. 법인세도 제대로 안 내는 그런 다국적 기업 아니에요. 저는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장 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법인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까? 민족의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에요. 민족 혼이 있고. 그 바탕에서 현 상황을 보자. 진영을 떠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죠. 시위를 해야지 어떤 폭력적인
집회를 하면 안 된다. 평화적인 시위를 하셔. 얼마씩이에요? 하나에 1,000원씩이요.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의 4분 오열된 수정권 14,000원 있어요. 현 우리나라의 보수. 달아둘게요, 그냥. 달아둘게요.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구심점이 되면 그런 상황 일어나지도 않고 통제도 할 수 있었어야죠. 그리고 어떤 종교성이 가미된 극우화된 정당에 기대는 그런 보수는 아니었으면 한다. 거듭나시기를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럴 때 나라의 어르신이 좀 있어야 돼요. 나라의 어르신이 없어서 그래요. 선녀를 생각하고 국가가 어려웠을 때 나라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혼란과 전국을 안정시키고 바라봐야 됩니다.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바탕에서 생각을 하자. 유튜버도 얼마나 어려우면 유튜버로 생활을 하시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 이해는 가지만 피해를 주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공동체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면서 얻는 수익, 그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자제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1기가 출발했으니까 최상호 권한대행은 외교적인 부분이나 국내적인 부분에 대처를 잘 하시기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건의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